그는 총을 맞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총알은 아직 그의 몸에 닿지 않았다. 아니, 닿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그 경계에 있었다.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고 동시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 같았다. 시간은 마치 젤리 속을 걷는 듯한 밀도로 흐르며 고요하게, 잔혹하게 그를 삼켜가고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주변의 소리는 이미 사라졌고 시야는 유리창을 통해 보는 듯 뿌옇게 일그러졌다. 그는 느꼈다. 자신의 심장이 뜨거운 금속 조각을 중심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 고통은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벌어지는 것이었다. 밀고 들어오는 감각은 고문과도 같았고 이 시간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공포도 고통도 무력감도 모두 그대로였지만 어딘가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왔다. 그것은 마치 오래도록 닫혀있던 방 안의 창문이 열리고 봄바람이 불어오는 느낌과도 같았다. 차가운 죽음의 입김 속에서 그는 아이처럼 울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너무도 익숙한 장면들이 눈앞에 떠올랐다. 엄마의 손, 오래전 친구의 웃음, 첫사랑의 눈빛.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를 휘감았다. 그는 지금 죽는 중이었다. 사람이 죽을 때 시간은 멈춘다. 정확히 말하면 무한히 느려진다. 고통의 시간이 극한으로 늘어나고 의식은 그 속에 갇힌다. 그리하여 삶의 마지막 몇 초는 수천 시간처럼 흘러간다. 피가 식고 몸이 무너져도 정신은 그 시간에 머문다. 자연사한 자는 다르다. 고통은 짧고 의식은 조용히 꺼진다. 나이든 몸은 마지막 숨을 쉬며 천천히 저물고 끝은 고요하다. 그러나 사고로 혹은 스스로 삶을 끄는 자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고통 속에 갇힌다. 정신은 육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머무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장면을 본다. 생의 편린들, 흔적들, 후회와 사랑과 분노와 용서. 누군가는 이를 주마등이라 불렀다. 그가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던 시간은 실제로 단 3초 남짓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3년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멈췄고 의사들은 선고를 내렸다. 사망 시각 오후 3시 42분. 그러나 기적처럼 그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2분 뒤였다. 그가 깨어났을 때 온몸이 얼어붙은 채 눈동자만 움직였다. 그리고 입을 열기까지 또 다른 시간이 필요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그 짧은 죽음 속에서 어떤 시간을 살아냈는지. 얼마나 그가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거죠?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잠깐이었습니다. 2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는 웃었다. 아니, 웃으려 했다. 입꼬리가 떨렸다. 난 거기서 3년을 살았어요. 그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시간의 밀도와 무게 그리고 그 끝에서 맞이한 기묘한 평온. 그것은 꿈도 환각도 아닌 의식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고통이 도달한 극한의 끝에서 터져나오는 도파민, 생이 남긴 마지막 위안. 그것이 인간이 죽음 속에서 받는 유일한 선물이었다. 그녀는 추락하며 시간을 찢었다. 빌딩 꼭대기에서 발을 떼는 순간 세상이 무음으로 변했다. 비명도 없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떨어지는 몸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뭉개져 흩어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조차 보지 못했다. 그녀는 스스로 선택한 마지막이 이렇게나 조용할 줄 몰랐다. 심장은 이미 포기한 듯 천천히 뛰었고 뇌는 마치 어딘가를 떠도는 듯 현실과 꿈 사이에 떠 있었다. 그때 시간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땅이 닿기까지는 단 몇 초였어야 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그녀에게는 고통스럽게 늘어났다. 처음엔 멍했다. 스스로 던진 몸의 낙하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정신은 허공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곧 감각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등 뒤로 차가운 공기가 스치고 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뼈 마디마디에 공포가 파고들었다. 의식은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한 장면 또 한 장면.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말하지 못했던 고백, 끝내보지 못한 사람들, 꺼내지 못한 상처들.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았을 장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나타나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외치고 싶었다. 멈추라고. 아니,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나 시간은 되돌려지지 않았다. 대신 무한히 느려졌다. 마치 땅에 닿는 그 순간이 영원처럼 반복되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속에서 어떤 파장이 일었다. 고통의 끝에서 기이한 평온이 밀려왔다. 따뜻한 물에 잠긴 듯한 감각, 무게를 잃은 듯한 몸, 무엇보다도 이상할 만큼 평화로운 마음. 그 감정은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누군가가 그녀를 포근히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동시에 모든 감각이 사라지는 물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울었다. 살아있을 때도 죽기 전에도 한 번도 흘리지 못한 눈물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땅에 닿았다. 아스팔트는 깨졌고 그녀의 몸은 충격으로 꺾였다. 그러나 그녀는 죽지 않았다. 구조된 시간 겨우 몇 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고 수술대 위에서 다시 심장이 뛰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옆엔 아무도 없었다. 하얀 병실의 천장만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죽었었어요. 입속에서 새어나온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보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온몸이 깁스와 붕대로 감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았다는 사실이 고맙지도 아쉽지도 않았다. 그저 그 시간 그 죽음 속에서 느꼈던 고통과 평온이 뒤섞인 감정이 마음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병원에서는 그녀가 47초 동안 심정지 상태였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과 끝없는 대화를 나누고 과거의 수많은 파편을 다시 살아냈으며 가장 깊은 외로움과 가장 기이한 평화를 함께 경험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평온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세계의 것이었다. 의사 강세윤은 두 번째 사례를 접했을 때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신경과 전문의이자 국내에서도 드물게 의식의 시간지각 변화를 연구하는 임상이었다. 전공은 희귀했고 그만큼 증례도 드물었다. 대부분의 학회 발표는 외국 사례를 번역하거나 이론적 모형을 다루는 데 그쳤다. 그러던 중 그는 2개월 간격으로 2명의 생존자를 만났다. 첫 번째는 서울 시내 총격 사건에서 심정지 상태로 3분 가까이 멈췄던 남성. 그는 회복 직후 나는 그 안에서 3년을 살았어요라고 말했다. 당시 간호사는 이 말을 농담처럼 받아넘겼지만 강세윤은 다르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자살 시도로 15층에서 추락한 여성. 전신 골절과 함께 47초간 심정지가 있었다. 그녀는 의식이 돌아온 후 혼잣말처럼 말했다. 거기선 너무 길었어요.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공통점은 하나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의식이 확장되었다는 증언. 강세윤은 이들을 병원 기록에서 찾아냈고 보호자와의 동의를 받아 면담을 진행했다. 녹음은 금지됐고 기록은 모두 필기로 남겼다. 그는 절대 환자의 기억을 유도하지 않았다. 오직 질문만 던졌고 그들의 말에 개입하지 않았다. 시간이 늘어났다고 느꼈다는 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남성은 말했다. 처음엔 그냥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이상하게 느려졌어요. 모든 감각이 선명해졌고 어떤 장면들이 계속 돌아가듯 반복됐어요.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랄까. 근데 그게 단순한 환상 같진 않았어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여성은 말이 적었다. 대신 그림을 그렸다. 붉은 바탕에 사람 형체들이 뭉개져 있었다. 물속 같기도 하고 어둠 속에서 뒤섞인 감정 같기도 했다. 그녀는 나직이 말했다. 추운 물에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무섭다가 아프다가 어느 순간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누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강세윤은 혼자 기록을 넘기다 손을 멈췄다. 두 사례는 환각이 아니라 의식의 상태 변화로 해석할 수 있었다. 심정지 후 뇌는 수초간 살아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며 뇌는 마지막 불꽃을 튀긴다. 기존 연구에서도 죽음 직전의 도파민 분비나 시간 왜곡 현상은 보고된 바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시간 감각이었다. 분명 수초였지만 그들은 수년 혹은 무한에 가까운 길이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의 논문 초안을 열었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의식은 죽음 이후에도 남아있는가 시간 왜곡 현상의 생존 사례 기반 정성 분석. 그는 아직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기묘한 메일을 받았다. 보낸 이는 없었고 메일 주소도 익명이었다. 제목은 없었다. 첨부 파일 하나만 있었다. 열어보니 녹음 파일이었다. 그때 나는 분명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자살 시도 후 살아난 여성의 것이었다. 문제는 이 대화는 강세윤이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고 그녀는 누군가를 만났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다. 여성의 목소리는 더는 흐릿하지 않았다. 명확하게 말했다. 죽음 속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녹음 파일 이후 강세윤은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녹음 내용은 누가 보낸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녹음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병원 공식 인터뷰에서는 해당 여성은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더구나 누군가를 만났다는 발언은 생존자 인터뷰 사례 중에서도 극히 드물었다. 그는 결국 병원 기록부를 열었다. 세 번째 사례를 찾기 위해 심정지 후 회복된 환자 중 환각이나 비정상적인 시간 감각을 보고한 사람은 드물었다. 대부분은 기억이 없거나 혼란 상태였다. 그러나 2022년 겨울 강원도 모 병원 응급기록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례 하나가 있었다. 환자 의식 회복 후 타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반복하라. 대상자 실존 확인 불가. 의료기록부 작성자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 김영주. 그는 해당 병원으로 연락해 오래전 퇴직한 김영주 전공의의 현재 근무지를 수소문했다. 며칠 뒤 경기도 성남의 한 재활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강세윤은 직접 병원을 찾아갔다. 김영주는 여전히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기억보다 더 차분한 인상이었다. 강세윤은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예전에 응급실에서 특이한 환자 보셨죠? 심정지 후 살아난 남자 환자. 타인의 이름을 계속 말했던 김영주의 표정이 굳었다. 그 기록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강세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시는군요. 기억 안 날 수가 없죠. 그 환자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주는 당시 상황을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환자는 눈을 뜨자마자 이름을 외쳤다. 최나연, 1989년 3월 15일. 빨간 스웨터. 오른손의 점,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 병원 측은 보호자 명단에서 최나연이라는 이름을 찾지 못했다. 기록 어디에도 그런 인물은 없었다. 해당 환자는 6일 뒤 퇴원했고 이후 행방은 알 수 없었다. 강세윤은 물었다. 혹시 사진이라도? 김영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래된 개인 노트북을 꺼냈다. 당시 환자의 전신 상태 사진이 보관되어 있었다. 응급 기록용으로 남겨뒀던 것이다. 그 사진을 본 순간 강세윤은 몸이 굳었다. 사진 속 인물은 총격 사건에서 살아난 첫 번째 환자와 동일인이었다. 다만 시간은 맞지 않았다. 사진의 촬영 날짜는 2022년 12월 11일. 총격 사건 발생은 2024년 3월 3일. 강세윤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정적을 깬 뒤 물었다. 이 남자, 혹시 그 후에 다시 병원에 왔다는 기록은 없습니까? 김영주는 고개를 저었다.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 환자, 퇴원 다음 날 신원 조회를 해보니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나왔어요. 주민번호도 보험번호도 다 무효였죠. 무슨 행정 오류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강세윤은 병원을 나와 차량에 앉았다. 차창 밖에 선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 일상 너머에서 죽음을 경험한 이들은 다른 시간, 다른 감각, 다른 기억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메일함을 다시 열었다. 그 녹음 파일을 보낸 익명의 메일. 발신자는 없었다. 하지만 수신 확인은 남아있었다. 일금 23분 전, 그는 핸드폰을 들었다. 자살 시도 후 살아난 여성 박세진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는 가지 않았다. 없는 번호입니다. 그녀는 퇴원 후 자취를 감췄다. 보호자 연락처도 폐기된 상태였다. 강세윤은 무언가를 깨닫고 있었다. 죽음을 지나온 이들은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머문 채 다른 시간대에서 다시 태어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강세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진 속 남자 분명 총격 사건 생존자인 이도현이었다. 그런데 그가 2년 전 전혀 다른 이름으로 전혀 다른 지역 병원에 존재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 역시 누군가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었다. 2명의 생존자. 각각 다른 장소, 다른 시기, 다른 사건. 하지만 그들이 꺼낸 이름과 기억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타인의 정보였다.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죽음 직전 그들은 누군가를 만났다고 말했다.
강세윤은 데스크 위에 파일을 늘어놓았다. 환자 001, 이도현 총격 생존자, 2024년. 환자 002, 박세진 추락 자살 시도 생존자, 2025년. 환자 003, 무명 남성 2022년 강원도 병원 기록. 그리고 그가 몰래 복사해둔 메모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남자는 나한테 다음엔 내가 나를 구해야 해라고 말했어요. 박세진, 미공개 녹취. 다음엔? 강세윤은 무언가가 연결되고 있음을 느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죽음 직전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다. 만난 적도 본 적도 대화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는 이도현을 다시 찾기로 결심했다. 서울 외곽, 이도현은 폐쇄된 컨테이너 창고에서 지내고 있었다. 주소지 변경이 되지 않아 병원 기록으로는 무연고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강세윤은 보호자 기록에서 찾아낸 옛 주소를 통해 겨우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있었다.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선 무언가 긁히는 소리 그리고 일정한 템포로 반복되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세윤이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이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또 왔네요. 이도현은 그를 알아봤다. 강세윤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이도현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그 여잔 살아있습니까? 누구 말입니까? 박세진. 강세윤의 숨이 잠시 멎었다. 그 이름 어떻게 합니까? 이도현은 웃지도 않았다. 대신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가리켰다. 벽에 붉은 크레용으로 누군가의 이름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다. 박세진. 1989.03, 15 빨간 스웨터. 오른손의 점.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때 그 공간에서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 여자는 울고 있었어요. 내가 다가가자 도망쳤죠.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 이름이 뉴스에 나오기 전까지는. 뉴스? 강세윤이 물었다. 추락 자살 시도 생존자, 이름 박세진. 몇 달 전 기사에 작게 나왔어요. 사진도 있었죠. 이도현은 품 안에서 낡은 신문 클리핑을 꺼냈다. 박세진의 흐릿한 얼굴. 그는 진짜로 그녀를 알고 있었다. 강세윤은 더는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노트북을 켰다. 박세진의 병원 인터뷰 중 일부를 틀었다. 녹음 속 그녀는 말했다. 그때 누군가 날 보고 있었어요. 낯선 남자였어요. 나한테 다가오려 했지만 난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근데 그 사람 분명 내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기억은 완벽히 일치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서로 다른 두 사람. 그들은 죽음 속 서로를 보았다. 강세윤은 병원을 향해 차를 돌렸다. 그는 처음으로 이 일이 의학적 증명이 아니라 존재론적 질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죽음 직전에 뇌가 마지막으로 만들어내는 환상이라기엔 이들의 기억은 서로에게 너무 정교하게 얽혀 있었다. 그는 메일함을 다시 열었다. 여전히 발신자는 없었다. 그런데 그 아래 새로운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제목, 당신도 곧 보게 될 겁니다. 내용 없음. 첨부 파일 하나. for mp4. 강세윤은 손을 뻗어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이 열렸다. 카메라가 흔들렸다. 어두운 골목 어귀. 그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영상 끝에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음은 당신이에요, 강세윤. 영상은 19초에서 끝났다. 화면이 꺼지기 직전 카메라를 들고 있던 아이의 실루엣이 한순간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다. 정확히 몇 살인지 알 수 없었다. 어둠에 묻혀 실체는 희미했지만 그 음성은 분명히 들렸다. 다음은 당신이에요, 강세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화면을 다시 되감아 재생했다. 3번, 4번, 똑같은 장면, 똑같은 목소리. 그 영상 속 그는 분명 병원 옆 뒷골목을 걷고 있었고 누군가가 그의 뒤를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즉시 병원 CCTV를 요청했다. 사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날 같은 시각 같은 골목. 영상엔 그가 있었다. 하지만 뒤를 따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날 밤 강세윤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불빛이 바닥처럼 깔려 있었다. 도심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죽음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문득 자신이 마치 두 개의 세계 사이에 걸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나는 병원의 빛과 서류, 의학과 과학의 세계. 또 하나는 죽음을 넘어선 자들이 들고 온 기억과 시간의 왜곡된 파편. 그 둘 사이에서 그는 균형을 잃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이 타인의 기록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며칠 뒤 그는 자신의 노트북에 새로운 파일 하나가 자동 생성된 것을 발견했다. 파일명은 sequencedmemory005. 누른 순간 알 수 없는 문자열과 함께 한 문장이 화면에 떠올랐다. 당신은 이미 한 번 다녀왔습니다. 단지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즉시 파일을 열람한 경로와 IP를 추적하려 했지만 정보는 모두 내부 네트워크 주소로 남아 있었다. 누군가가 병원 내부에서 접근했거나 혹은 내부 시스템을 가장한 외부 침입이었다. 강세윤은 정신과 교수 서지훈을 찾았다. 서울대에서 의식 연구와 집단 무의식 이론을 연구하는 인물로 학계에선 현실 기반의 프로이트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이성과 직관을 동시에 다루는 전문가였다. 그는 조용히 묻는다. 사람이 죽음을 경험할 때 시간 왜곡 현상 외에 타인의 기억을 공유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서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다. 환자 중 일부는 동일한 장면을 묘사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만나본 적 없는 인물, 같은 장소, 같은 감정. 이를 우리는 공명된 기억이라 부릅니다.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죽음 직전 의식의 경계에 닿으며 다른 사람의 기억에 접속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증거는 무시할 수 없죠. 중요한 건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왜 그들이 연결되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서 만났는가를 묻는 겁니다. 강세윤은 그녀의 말을 떠올리며 다시 첫 번째 생존자, 이도연의 진술을 복기했다. 그 여자는 울고 있었어요. 내가 다가가자 도망쳤죠.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 공간 그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세진의 말. 그 남자는 날 알아봤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내가 그를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그들은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억 속에 들어간 것일 수도 있었다. 누군가의 죽음이 다른 이의 기억의 문을 열어버린 것이다. 그는 모든 인터뷰와 증언, 파일, 이미지, 녹취를 다시 정리했다. 그러던 중 박세진이 그에게 직접 건넨 낡은 스케치북이 떠올랐다. 병원에 있을 때 그녀는 자주 그렸다. 강세윤은 그것을 슬쩍 복사해 두었고 서랍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었다. 다시 꺼내들었다. 붉은 물감으로 가득한 페이지, 검은 형체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 한 아이가 있었다. 고개를 들고 얼굴은 그려지지 않았지만 입만 또렷하게 표현돼 있었다. 입이 움직이는 듯한 붓질.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글자. 다음은 당신이에요. 강세윤은 자리에 앉아 펜을 들었다. 이제부터는 관찰자가 아닌 기록자가 되어야 했다. 그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죽음을 경험한 자들 간 기억의 교차 현상 보고서 초안. 서로 다른 생존자가 동일 인물을 기억. 타인의 이름, 생일, 외모까지 일치된 묘사. 시간 왜곡 중 발생한 동일한 장소 구조. 공통된 메시지, 다음은 당신이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가로등이 꺼졌다. 그 순간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음성 메시지가 남겨졌다. 기록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기억의 문입니다.